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72세 이옥분입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손에서 냄새가 빠지지 않았지만 그 손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어도 장사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고된 하루 끝에 밥상 앞에 모인 식구들 얼굴만 보면 힘든 줄 몰랐거든요. 오늘은 제 생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72번째 생일이었는데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애들도 손주들도 바쁘게 사니 조용히 지나가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안엔 제 마음을 찢어놓는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가족을 다시 보게 됐고요. 무너진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고 소중한 희망을 다시 품게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겨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3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바로 그 해라더군요. 어릴 때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매일같이 땔감을 주우러 다녔고 배고픈 날이 많았어요. 쌀밥이 귀하던 시절이라 고봉밥을 그리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참 강한 분이셨어요. 남편 없이 홀로 자식 셋을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엄마는 시장에 나가 나무젓가락을 팔고 밤에는 집집마다 들러 빨래를 해줬습니다. 엄마의 땀과 눈물을 보며 자라서인지 어릴 때부터 저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들판에서 풀을 뜯어 염소 먹이고 밤엔 동생들 숙제 봐주고 엄마가 잠시 눈을 붙이면 그 짧은 틈에 밥을 챙겼습니다.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17살부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땐 뭐가 그리 웃겼는지 무 하나 썰면서도 친구들이랑 깔깔 웃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이름조차 희미하네요. 22살이던 해 장터에서 미역 사러 왔던 청년 하나가 저를 몇 번이고 쳐다보더니 며칠 후에 집으로 선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키도 크고 말수가 적던 그 사람. 지금 제 남편이죠. 남편은 시골 농사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엄하셨고 며느리로 들어간 저는 시작부터 손이 빠르다며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했어요. 아이 낳고도 사흘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땐 다 그랬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모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고 장터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한 후엔 세상에 조금씩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며 잡채며 찜닭까지 제 손맛을 기억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벌던 시절도 있었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남편 병원비도 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힘들게 키웠습니다. 아들은 참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예쁘게 하던 아들이 커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하겠다고 며느리 데려왔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처음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내색 안 했습니다. 내 아들 선택이니 믿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3년 뒤 아들이 분당에 집을 장만했고 저희는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에만 얼굴 보는 관계가 됐지만 그래도 속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요즘 시대라더군요. 하지만 올해 제 생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제 생일을 챙기러 왔다는 말에 사실 많이 기뻤어요. 작은 꽃다발 하나만 가져와도 충분히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꺼낸 건 꽃도 케이크도 아니었습니다.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에 있던 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72번째 제 생일이었죠. 이젠 나이도 많고 생일 챙긴다는 게 어색할 만큼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오전엔 혼자 밥을 먹고 마당에 나가 매화꽃이 피었나 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아들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손에 조그마한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것 좀 드릴게요. 며느리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좀 설렜어요. 혹시 손주들 사진이라도 인화했나? 아니면 작은 손편지일까? 그런 걸 받아본 지 오래였거든요. 방에 들어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천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꺼내어 펴봤는데 그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엄마 옷이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헌옷. 어릴 적부터 보던 엄마가 입던 낡은 회색 고무줄 바지, 어깨가 늘어진 싸구려 무명 저고리, 몇 번이나 꿰매서 겨우 입히던 그 옷들. 그걸 며느리가 생일 선물이라며 건넨 겁니다. 이걸 어디서?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옛날 사진에 입고 계시던 거잖아요. 친정엄마가 벼룩시장에서 샀대요. 그거 보고 어머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이제 추억이잖아요. 추억이라고요? 내게 엄마의 헌옷은 굶주림이었고 고단함이었고 가난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멋진 감성 선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내겐 그 옷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고 지나온 세월의 눈물이었는데 나는 말없이 옷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라 느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그날 자신의 선물이 감동일 줄 알았다는 듯 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더군요. 어머님이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눈빛이 울컥하셨어요. 울컥한 건 맞습니다. 그건 분노였죠. 며칠이 지나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왜 그랬어? 기껏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너무 무뚝뚝하게 반응했다며 울더라? 나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기억은 하니? 아들은 말이 없더군요. 그 옷들은 말이다. 너 어릴 때 엄마가 입고 다녔던 거야. 겨울에도 겉옷 없이 시장에 서서 찬바람 맞으며 장사했던 그 옷들, 그 옷 입고 너희 도시락 싸고 다리 퉁퉁 부은 채 잠들던 그 옷들이야. 미안해, 엄마. 그런 의미인 줄은 몰랐어. 그날 이후 며느리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됐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다정했던 건 아니지만 이젠 식사 자리조차 불편해졌습니다.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아들은 사이에 끼어 점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내 자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받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벽장 정리를 도와준다며 제 방에 들어와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제 통장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벽장을 정리해 주겠다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와 도와주겠다는 게 낯설었지만 도와주려는 마음이 고마워 그냥 두었습니다. 어머님, 이 안에 쓰지 않는 이불들이 많네요. 버릴 거 있으시면 정리할게요. 그래, 오래된 건 그냥 꺼내놔. 며느리는 능숙하게 이불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서랍장에 있던 제 비상금 통장이 그날 밤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딘가에 잘못 둔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다 보니 깜빡한 줄 알고 며칠을 뒤졌죠. 하지만 그 통장은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에서 하루하루 모은 돈, 언젠가 아픈 날 병원비로 쓰려 했던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뭐하고 아들에게 얘기하자니 믿지 않을 게 뻔해서 그냥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2주 뒤 손주가 초등학교 발표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케이크 하나 들고 분당 집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며느리 얼굴에 반가움은커녕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주 발표회라길래 할미가 축하도 해주고 싶어서 왔다. 아, 그게요. 저희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시지 마시고 다음에 오세요. 손주는 저를 보고 방긋 웃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내더니 속삭이더군요. 우리끼리 보내기로 했잖아. 어머님까지 가시면 애도 부담될 거야. 내가 초대 안 한 사람인데 왜 자꾸 오시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초대 안 한 사람. 그게 제 위치였나 봅니다. 케이크를 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고 속은 텅 빈 창고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사건은 그 다음 달에 벌어졌습니다. 아들 집에 있던 오래된 가구 몇 개를 중고마켓에 팔았다며 며느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저희 집에 놓아두신 찬장 있잖아요. 너무 낡아서요. 그거 그냥 중고로 처분했어요. 5만 원 받았네요. 그 찬장 그거 너희 아빠가 손수 만든 거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이미 팔아서 어쩔 수 없어요. 집에 둘 공간도 없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찬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했던 나무결. 거기엔 제 모든 가족의 시간이 깃들어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네, 네가 가져온 헌옷도 통장도 찬장도 하나같이 내 마음을 짓밟고 있어. 어머님, 저는 다 좋은 뜻으로 한 건데요. 왜 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좋은 뜻. 그럼 내 감정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하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전화기 너머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과거에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나는 핸드폰을 꺼놓고 마당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뭘 어쩌겠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내가 낳고 키운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문을 닫고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어온 길이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내가 무너진 이 마음을 과연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달, 내가 쓰러진 그날, 한 사람의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4월 말이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마당에 혼자 우산을 들고 나가 빗방울을 바라보다 눈이 핑 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낯익은 병실 천장, 그리고 손을 꼭 쥐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동안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쓰러지셨다는 말에 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평소처럼 연락 없으셔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셨던 줄 정말 몰랐어요.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내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더 무거웠지만 그 울음 속에서 조금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통장, 사실 그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청소하다가 다용도실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그 말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찬장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어머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아버님이 손수 만드신 거라고 들었을 땐 이미 거래가 끝나버린 상태였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 며느리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옷, 그건 제 무지였어요. 친정엄마가 가게에서 사서 제가 엄마 느낌 난다며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머님께는 그게 고통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나는 침묵 속에서 그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가 말 한마디로 다 낫지는 않겠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니? 미안해서요. 어머님이 더 이상 제게 마음을 닫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는 날 아들과 손주가 함께 왔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선물 못 줘서 미안해요. 지금 줄게요. 작은 손이 꺼낸 건 색종이로 접은 조그만 종이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린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그 종이 한 장에 나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소리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며느리도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 찾아온 내 통장과 복원된 찬장의 손잡이, 그리고 예전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 마음에 상처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던 부엌을 그대로 본떠서 시골의 작은 반찬 가게를 새로 꾸며주었고 엄마 손맛 다시 배우고 싶어요라며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엄마 같아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졌던 뿌리가 조금씩 다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다시 눈을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된 세월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이면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앞에 서면 손끝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 손맛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매주 찾아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묻고 나물 손질을 배우고 어느새 나보다 더 능숙하게 깻잎을 다듬더군요. 가끔 저녁이면 아들 가족이 함께 내려와 작은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메우면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살면서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진심은 결국 마음을 움직입니다. 늦더라도 서툴더라도 용기 내어 다가가면 누구든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에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저처럼 늦지 않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